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4.19의 재평가입니다. 흔히들 4.19를 가지고 혁명이라 그럽니다. 민주혁명이라 그러기도 하죠. 또는 혁명이 일어났으나 5.16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해서 미완의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4.19를 어떤 형태로든지 혁명으로 규정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4.19를 재평가해야 된다. 4.19를 재평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잡는 불가결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4.19는 1950년대 한국 정치의 모순이 낳은 하나의 일대의 변고, 일대의 사고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차분하게, 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도발적인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 잘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성립했을 때, 건국되었을 때 정치 세력은 크게 한 네 종류, 네 부류, 네 당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첫째는 건국의 원훈이랄까, 주역이랄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50년에 걸친 혁명가의 인생, 독립운동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파란만장한 어떤 과정에서 쌓여진 각가지 신화적인 어떤 스토리와 함께 이승만은 대다수 국민에게 하나의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민적 카리스마가 이승만의 정치적 자산이었고, 사실은 여기에 경쟁할 만한 다른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이승만은 그의 국민적 카리스마를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 힘으로 동원했는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종류의 청년단, 부인회 등 사회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그걸 중심으로 한 대통령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가 출신의 명망가들이 있었습니다. 조소왕, 지청천, 이범석, 신익희 등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은 사람이 조소왕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6.25 때 납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청천, 이범석, 신익희 세 분이 있었는데, 이 세 분들은 국내에 기반이 없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명망은 있었지만은 국내에 어떤 기반이 없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에 필적할 만한, 경쟁할 만한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세력을 떨치지 못하고 신익희 선생이 56년에 사망함과 더불어 이 세력은 거의 소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승만과 경쟁하면서 끝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강인한 어떤 힘을 발휘했던 다수의 정치 세력은 개항 이후 또는 식민지기에 국내에서 성장한 어떤 근대 문명 세력 또는 근대 문명의 실력을 양성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나 보성학교 또는 경성방직을 창립한 김성수가 있고요. 장면은 카톨릭계의 지지를 받는 어떤 교육자 출신이고요. 조병옥 이분은 미국 유학까지도 한 분입니다만 25년에 귀국해서 독립운동 각종 언론사나 각종 단체 활동을 한 독립운동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력이 있다면은 6.25 전쟁 과정에서 큰 타격을 받아서 공식적으로는 소멸하고 지하로 잠복을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와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원공산당 출신으로서 조봉암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급진 세력은 조봉암 씨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출마를 해서 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 유권자의 한 30% 가까이 지지를 얻는 세를 떨쳤고요. 그래서 이 만만찮은 어떤 저항 세력으로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치 세력 간에 이런 분포가 이러한데
따라서 50년대 한국 정치의 그 어떤 지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잘 조직된 국가 건설의 플랜을 공유하는 건국 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건국은 이승만 이라는 독립운동가 출신의 한 명망가, 국민적 카리스마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은 다수의 정치 세력은, 정치 자원은, 국회에 결집한 그러한 정치 자원은 김성수, 장면, 조병옥 중심의 이와 같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단합된, 잘 조직된, 잘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그런 목표를 공유하는 건국 세력은 부재했고,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대통령의 건의와 건국을 주도한 건국의 원훈으로서 대통령의 건의와 그리고 다수의 건대와 세력이 모인 국회 중심의 권위와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국 초창기의 한국 정치 세력의 구성과 배치는 곧바로 그 여러 가지 심각한 그 모순을 발생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요, 이 신생국의 정부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심각하게 달랐습니다. 국회의 다수 세력을 점하고 있는 식민지기에 성장한 건대화 세력들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각 책임제를 선호를 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내각 책임제 형태의 그 헌법을 초안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강한 정부 형태였습니다. 대통령을 국회가 이를 뽑고 또 부통령도 국회가 이를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무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무원의 장이라 할 어떤 국무총리를 지명해도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사실상 내각 책임제적이었던 그런 요소가 강한 정부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대통령 권력을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그는 앞으로 만들어질 이 나라의 정부 형태는 미국과 같은 상권 분립에 기초한 그러한 그 정부 형태고, 정부 자체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강한 소신을 갖고 있었고, 그와 같은 소신은 이후 그것은 몇 차례의 거래서나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우가 없이 노출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는 이 대통령 간선제도 국회의 입장이라면은 그래야 국회의 다수 세력인 한민당도 대통령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을 해야 된다. 미국과 같은 형태로 직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와 같은 그 대통령 권력 권위와 국회 권력이 처음부터 충돌하게 되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4년 뒤 국회에서 재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 당시 민국당이라 했죠. 곧바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49년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50년 1월입니까? 그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니까 대통령은 그거 안 된다 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단이라든가 부인회 등 전국의 단체를 동원해서 국회를 압박해서 그거를 좌절시키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다시 국민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국회는 여지없이 그것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52년도에 다시 국회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연초에 제출하고요. 또 그러한 정치적 위기를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일부 세력을 포섭해서 국무총리에 영입함으로써 가까스럽게 개헌을 저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
바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2년 8월 한 달 전인 52년 7월 일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 해서 어떤 강력하게 부산 일원의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지지 세력을 통운을 해서 국회의원을 사실상 폭력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순이 처음부터 한 그 정치인의 어떤 그 권력욕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는 큰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신생국의 건국 세력이 잘 조직된 가운데 하나의 건국의 플랜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정부 형태가 달랐다는 것, 그런 가운데 이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서로 달랐다는 데 대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모순이고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정치 파동 때 그 국교 헌법을 개헌을 하면서 고치면서 미국식의 양원제, 상하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이라 그러죠. 국회를 단원제해서 국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점유되어서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이는 안 된다. 미국과 같은 상원과 양원제로 가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생각은 또 본원위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정파가 국회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또 생각해서 그와 같은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양원제 국회를 설정하는 그런 헌법이 개헌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50년대 정치의 모순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취약국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한 20% 미만인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근대적 관료제가 관리되어 있는 대단히 취약한 국가있고, 취약한 국가이니만큼 어떤 그 정책적 의지가 관철될 때 아주 생경한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와 같은 상황이 자주자주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시민,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개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훈련된 시민, 자유시민 계층이, 중간적인 시민 계층이 결여되어 있었고, 인구의 3분의 2 이상은 전통적인 농촌의 소농사회에 속하고 있는 소농사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그 생활윤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인구의 다수는 또 절반 가까이는 문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태에서 또 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감정입니다. 당시에는 영원한 지역 감정은 없었고요. 이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거죠, 서북인 출신과 기호인의 대립, 이것은 독립운동 일제 하에 독립운동도 여기에 크게 규정되었습니다. 예컨대 서북 출신인들이 결성한 이 흥사단은 결코 그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인재가 부족에 시달렸고, 따라서 다소라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려고 노력했고, 이 흥사단 계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대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승만 그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이라는 강의에서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의 민주주의가 조성이 됩니다.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인 자신이 공경에 몰릴 때마다 또는 정치적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다수 국민이 그를 가부장으로, 카리스마로 봉대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었고, 따라서 그는 그의 정치적 플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그 직접 민주주의의 기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잘 알다시피 이 1950년대의 그 주요 정치는
건국 이후에 주요 정치는 농지개혁이라든가 반민특위라든가 여순반란의 진압이라든가 이를 통한 숙군작업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의 제정이라든가 또 6.25 전쟁이 터져서 그걸 방어를 한다든가 전쟁 도중에 52년도에 지방선거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곧바로 몇 달 뒤에는 제1차 개헌 부산 정치 파동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를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한미 상호방어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제2차 개헌을 해서 이른바 유명한 4.4.5.입 개헌이죠. 그래서 종신 대통령제를 사실상 이렇게 성립시키게 됩니다만 이때 대통령은 사람들이 잘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킵니다. 국무총리를 폐지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받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도가 좋지 않다. 국무총리를 폐지를 하고 또 국회가 국무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그런 내각 책임 요소도 더불어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헌법에 있었던 국가 사회주의적인, 국가 자본주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철폐를 해서 지금부터는 기업인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간다. 사실상 이 제2차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나 경제 체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러한 그 개헌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어떤 그 정치적 갈등에만 관심을 두어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관점에서 보면은 제2차 개헌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곧바로 또 1954년에 제네바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 회담이란 것은 6.25 전쟁이 끝날 때 휴전 협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문제를 다시 국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죠. 6.25 전쟁이란 것은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제공산 세력이 무력으로서 이를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고 결국은 어떤 그 전쟁의 승패가 나지 않은 채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한국 문제를 한국 통일의 문제를 다시 국제적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낸다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 대표 그리고 중국 대표 그리고 이제 인도 대표가 가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취소를 하고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고 다시 새로운 통일 국가를 만들자라는 공세를 벌립니다. 그 자유당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대리해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 장관 나와서 그것을 방어를 하죠. 그 주원래가 남북한이 1대1에 참 남북한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국가를 세울 어떤 그런 준비를 하자라고 주장하셨을 때 변영태 장관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주원회가 50대 50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변영태 장관이 아니 인구가 1대2인데 어떻게 50대 50이요? 남한에서는 자유선거를 이미 실시했으니까 자유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통일국가를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 주원래를 면박을 주죠. 그렇게 해서 국제공산 세력의 공세를 물리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적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 제네바 회담입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시민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없어지는 게 54년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경부대에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과의 한미 경제조정협정이 이루어져서 이른바 원조 체제가 결정되는데 미국의 원조가 연간 2억 내지 3억 달러의 원조가 주어지면서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달러와 그리고 한국의 화폐와 환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원조의 내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승만과 미국은 치열하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5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전 국민의 30%까지 지지를 획득한 조봉암이 드디어 진보당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혁신정치, 수탈 없는 교육경제,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을 때 그것은 이승만이 몸을 던져서 세운 이 나라의 건국 노선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것을 조봉암을 처형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승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이 일본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소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태평양을 방어하는 방공 노선을 결성을 하고 거기에 한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한국에 놓고 간 그 많은 재산을 일본은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식민지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오만무리한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이 나라에는 여전히 친일파가 많이 있다. 이대로 두면 다시 일본에 종속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소위 철저한 반공주의, 그리고 철저한 어떤 그 자립국가 노선, 그리고 철저한 어떤 그 반일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결합을 통한 어떤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의 수립, 그리고 세계 자유통상의 일원으로서의 그 대한민국의 발전, 이와 같은 그 구상을 갖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과 관련해서 북진 통일이죠. 북진 통일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비판가들이 볼 때는 허황한 소리입니다만은, 그러나 공산 학정 치하에 남아있는 북한 등포를 구원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생각으로 전 국민을 탄압시키고 있었던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어떤 그 이승만의 정치가 대내, 대외, 대북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형성되고 추진될 때 그것을 대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어떤 보다 우월한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야당의 힘은 없었습니다. 힘은 없었고,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호소를 했습니다. 1차 기원도 그렇고 2차 기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 전체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을 통했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저는 과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1948년에 총선거를 실시한 이래 60년까지 9차례에 걸친 총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있고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2년씩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방의회, 시업, 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9차례 총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정치적 판단할 수 없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입니다. 왜? 문맹이니까요. 문맹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는 기본적으로는 영고 정치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준봉 정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형태를 당시의 정치학자 윤천조 씨가 한국의 정치 체계라는 1961년에 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들을 동원한 중앙정치의 연고에 의해서 이리저리 유동하였다. 특정의 정치 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 유권자는 이 많은 선거에서 윤천조 씨는 경상북도 상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9차례나 선거가 시행되는데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투표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는 지방정치와 이익단체를 결례해서, 지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주지만은 중앙의 일부로서 내려가 있는 것이죠. 중앙에 상주의 지방정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주에 내려와 있는 중앙정치가들에 의해서 동원되는 형태로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투표를 참여하는데 중요한 어떤 동기가 되는 이익단체, 소위 말해 이익단체를 주체로 한 사회란 것이 기본적으로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와 이익단체를 결여한 가운데 중앙지향의, 오로지 중앙지향의 단극의 정치, 그 중앙에서 큰 해오리 바람이 불면은 그 해오리 바람에 의해서 지방이 빨리 올라오더라.
근데 이 해오리 바람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이지 않습니다. 두 개 내지 세 개의 정파가 중앙에서 해오리 바람을 각기 자기 해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은 전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이와 같은 거죠. 분열된 중앙에 성호 대립하는 중앙에 그러나 중앙밖에 뿐인 이러한 그 당극 정치 이와 같은 중앙지향의 분열된 중앙의 단극 정치가 과잉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바로 50년대 한국 정치의 모순이었고 였다 하는 것. 이러한 분석을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정치하게 해내고 이 윤천주 씨 이와 같은 그 한국적인 정치 행태의 분석이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저는 이에 필적할 만한 다른 연구가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앞에로 돌아가기 때문요. 이와 같은 한국 정치의 모순을 더 격화시킨 것이 부통령 직선제의 모순입니다. 부통령은 당시 초창기 초대 헌법부터 있었던데요. 당시 헌법을 초안을 만든 이 유지라는 젊은 법학자는 정계의 원로를 대우해서 정치를 안정시킨다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통령제는 지금은 없지만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윤천주란 사람은 미국의 헌법을 보고 미국도 있으니 우리도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국에서도 이 부통령제가 안정되는 데는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초대 부통령, 그 조지 워싱턴 밑에서 부통령 한 사람이 존 애덤스인데요. 워싱턴에 이어서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만, 워싱턴은 하나의 무인으로서, 장군으로서 독립운동의 영웅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지만, 그 13개 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외 외교를 펼치고, 사실상 건국의 정치는 존 아담스가 했어요. 아담스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낸 정치가인데, 이 아담스를 부통령으로 임명해놓고, 부통령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아담스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 봉사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의 조국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남겨주었다. 그게 부통령이에요. 이러면 부통령이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 말로는 사당의 위폐와 같은 게 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부통령제의 그런 그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부통령들을 도입했는데 초창기에 부통령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정치적 야심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큰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면 부통령이 사표를 던지고 대통령에게 저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초기부터 벌어졌어요. 그런데 부산 정치파동 제2차 개헌 때 대통령 직선제가 성립하면서 이 부통령 직선제도 성립을 했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대통령 유고 시에 한 두세 달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역할을 대리하는 이 부통령을 미국처럼 런닝메이트로 뽑지 않고 국민이 직선하는 아주 변형에 기이한 비정상의 정치 형태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4.19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사실상 대한민국을 성립 과정에서 큰 후견자 역할을 했고 또 전쟁을 방어까지 한 어떤 미국이 한반도 정책이 정책과 이승만 정부는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아시아의 반공전선을 형성한다는 그 미국, 그리고 한국은 공업화가 필요 없고 일본과 협의해서 농업국으로서 일본과 잘 협조해서 일본과 협조하는 가운데 그들의 경제를 꾸리리다.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이와 같은 그 미국의 입장에 이승만이 저항을 할 때 그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위험성에 노출이 되죠. 이제 이런 것이 그 한국 초창기 정치의 모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이 가시화하는 것이 1956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이 포스터는 당시의 야당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포스터인데요. 못 살겠다 걸어보자. 대단히 선정적인 어떤 이 민중들의 감정을 격발하는, 당시 한국인이 못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못 살았던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역사가 물려진 업보예요. 한 세대 간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적 업보를 모든 책임을 집권당, 특히 이승만의 권위주의 정치에 귀속시키면서 선동을 할 때,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한강 백사장. 당시에는 참 한강에 물이 없었습니다. 한강철교 밑에 그 무슨 섬이라 그럽니까? 그 밑에가 전체가 백사장이었어요. 산에 나무가 없고 하니까, 산에서 고인 물이 없고 또 댐도 없고 하니까 갈수기에는 이 한강 자체가 전체가 백사장이었습니다. 여기에 30만 인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30만 인파는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고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국 국민들은 그에게 부여된 그야말로 공중에서 뿌려진 삐라와 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대중정치의 선동에 따라서 그 투표를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에 중앙의 당극 정치에 절겨 휘말려 올라가는 이와 같은 양상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19 때 소위 부정선거에 주모다 해서 결국은 그 사형을 당하게 된 최웅기라는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요,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옥중에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서 이 자서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사형을 당해서 참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된 것은 참 유감입니다만은, 자기가 왜 부정선거를 획책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자기 고백이 있어요. 자기는 56년도부터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식으로 모든 불평과 불만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어떤 역사적 운명을, 업보를 정치가들은 즐겨 자기 집권을 위한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나는 국민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사형언도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내가 죄 지은 건 사실이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5.15 선거에서, 이 56년도 선거에서 공산당 표를 216만 표나 낸 것은 죄가 아닙니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저 무상으로 얻은 투표권이죠. 자기들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그와 같은 투표권이 아닙니다. 이 투표권을 전 국민의 30% 가까이가 원공산주의자 조봉암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것은 죄가 아니냐? 선거 관리를 잘못했다고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 것은 좋다. 나는 죄값으로 죽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삼선을 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가끔 한 반사실적 가정을 해서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도 하나의 유익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를 하지 않고 아주 정치적 경쟁력이 결여된 이기붕이라는 어떤 자유당의 총재, 그 이승만의 후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익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봉암이 나왔는데, 중간에 도중에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붕, 조봉암의 대결이 펼쳐졌을 때, 이승만이 아니고 이기붕이 대통령 자유당 후보였을 때, 조봉암은 얼마든지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공정선거라면은. 공정한 선거였고, 그리고 자유선거였다면은, 국민의 다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원공산주의자에게 정권을 넘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1956년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최인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찾은 나라고, 어떻게 해서 방어한 나라인데, 그 밑에 보면은 피 흘러 찾은 나라를 여러분의 투표로 공산당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물론 조봉암 씨가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간의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봉암 씨에게 그와 같은 수탈 없는 계획경제 그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반성 없이는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장래는 희망적이지만, 그래서 신익희 씨가 돌아갔을 때 당시 민주당이 사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를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자에 대한 사실상 지지를 그렇게 유도한 결과를 만들어냈을진데, 저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인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통령제의 모순이죠. 이 56년 선거에서 장면 씨가, 민주당의 후보인 장면 씨가 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 장면은 민주당. 그러니까 정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적이 다르니까 정부가 분열을 하고 전국이 아주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많은 학자들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몇몇 정치학자들이 부통령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부통령제를 하루빨리 미국처럼 런닝메이트제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그리고 그 자유당과 민주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이거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논의를 하고 비밀 회담을 하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이미 나이 80을 넘긴 어떤 노 대통령이 곧 물러갈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권의 후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좌절시킨 것은 민주당 내의 구파와 신파의 갈등이에요. 이 조병옥으로 대표되는 구파와 장면으로 대표되는 신파, 이 같은 민주당에 모여 있지만은 결코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갈등 대립은 심각하였습니다. 심각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 패러그래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훗날 4.19 혁명에 의해 그간 민주당이 저지른 모든 이전 투구와 한심한 작태가 가려졌다. 이승만이든 민주당이든 혹독한 비판은 오늘의 잣대일 뿐, 이들이 50년대 참 얼굴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양인들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만만한 일이겠는가. 이 강준만 씨는 통속적인 구분에 의하면은 좌파에 속하는 어떤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은 때때로 자기 성찰적인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죠. 나옵니다. 그래서 이 4.19라는 것은 그 밑에 최인규가 이야기를 했듯이 3.15 정부통령 선거 중 조병옥 박사가 갑자기 서거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단일 후보로 무경쟁 당선이 보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정부통령이 정당을 달리하는 데서 오는 패당과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와 정치 이념 생사를 같이 하는 이기붕 씨를 부통령에 당선시키려 노력한 결과가 4.19라는 비극을 초래했다. 4.19를 초래한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로서 최인규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통령제의 모순이, 그죠?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정부통령제의 모순을 막아보고자 노력했던 것이 4.19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4.19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민주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19 이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거는 딱 몇 가지 줄밖에 없어요. 그 헌법을 직접 보시면 압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내각 책임제로, 민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 강령으로 내걸고 하늘의 맹세까지 했던 그 내각 책임제 개헌, 그거 하고자 집요하게 이승만 정부를 공격을 했고 무너뜨렸고, 그리고 헌법을 그렇게 개정해서 그것이 전부예요. 정치적 변혁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주혁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4.19는 민주혁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그 12년에 있었던 그것이 진정한 민주혁명이었다. 4.19는 뭐냐? 50년대 한국 정치의 모순이 빚어낸 일대 변고였습니다. 그 역사적 모순이 너무나 중첩되어 있었다. 국가는 취약했고 사회는 여전히 소농사회였고 정치적 자원은, 리더십 자원은 지극히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통령 이승만이 누리던 카리스마는 점점 쇠멸해 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자원이 결핍하고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잉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했던 과정에서 그의 카리스마는 급격하게 쇠퇴해가는 이와 같은 그 모습, 그리고 정부 형태를 확정짓지 못하고 정부 형태를 가지고 형태가 정쟁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던 이와 같은 50년대 한국 정치의 모순이 빚어낸 일대 변고였습니다. 혁명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당시에 지식인들이었어요. 대학 교수들, 역사가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소설가와 문학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한국사 인식은 대단히 천박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체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을 하고 온 그와 같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는 것은 서양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습니다. 서양 사가들이 즐겨 이야기했죠. 4.19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고 자유당 정권, 이승만 정권을 마치 프랑스 절대왕정과 같은 앙샹 레지임으로 비유하고 했습니다. 그들은 앙샹 레지임이라는 단어를 알았고 프랑스 혁명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단편 지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터무니없이 설명할 수는 없었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그들의 지식의 감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50년대의 모순은 적어도 2, 3세기 전으로 돌아가서 설명될 수 있는 장기적 어떤 역사적 어떤 하나의 그 업보의 한 가운데가 50년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지식이 단편적이었던 만큼 그들은 무책임한 분노를 마음껏 털어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분노가 자기 생활을 해서 미완의 민족혁명으로 4.19를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그 역사책을 보면 대체로 4.19를 설명하면서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등엽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껍데기로 규정되고 있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연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는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는 아사달과 아사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할라에스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적, 민중주의적 어떤 정서가 이렇게 시로 노래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교 이 시인이 작고한 지 1년 뒤에 대학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이 시를 읊고 눈물도 흘리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4월의 알맹이는 없습니다.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도 하나의 비명이었지 그 역사를 밝히는 아우성이 아니었어요. 아사들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에서 맞절을 올리는 식으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허상입니다. 허상. 진실은 껍데기로 저주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지향했던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그 자유인의 결사로서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형성, 그리고 세계 시장의 자유통상으로 참가하는 그와 같은 세계적 어떤 주소,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알맹이죠. 그러나 지식인들은 아무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지식인들은 절교 이와 같은 무책임한 그들의 무식한 역사의 인식과 분노를 시로 표현했고 문학으로 표현했고 정치적 함성으로 지르고 시작해서 드디어 4.19를 미완의 민족혁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지금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4.19의 혁명론, 민주혁명론이든지 미완의 민족혁명이든지 그 혁명론을 청산을 하고 48년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진정한 혁명으로 다시 재평가하는 일이, 작업이, 그러한 지적 작업이 국민적 상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이 대한민국은 결국 껍데기로 소멸해 가고 말 것이다 하는 강한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4.19를 재평가할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이상 다소 길었습니다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